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책을 한 권, 두 권 정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제인가요?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옛날에 알던 사람들 만나 조그만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인문학은 뭐 빈곤이다, 뭐 인문학적 소양이 적다, 인문학을 왜 안 가르치느냐 이런 얘기를 누가 이제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고 저도 뭐 그런 지적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는 끝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인문학계는 대부분의 너무 좌편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댔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학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절름발이 상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게 이제 좌편향적인 분들도 몇 사람 있었어요. 깜짝 놀라면서 우리나라 인문학이 무슨 좌편향이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얘기 직전에 이제 마이클 샌델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제가 봐라. 마이클 샌델이 바로 좌편향인 거다 말이야. 마이클 샌델이 그 공동체주의라는 건데, 말하자면 이야기 시작은 이제 마이클 샌델 정도의 인문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던 뒤끝이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100만 부가 넘어 팔렸고 좌편향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팔았던 거다. 그 마이클 샌델이 바로 좌익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만 하더라도 마이클 샌델이 왼쪽 끝에 있고요. 오른쪽 끝에는 로버트 노직 같은 분들이 있죠.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1973년에 나온 존 롤즈의 그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라는 책을 정면에서 공박한 바로 로버트 노직의 유명한 논변이 있죠. 물론 사실 그 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에게 추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존 롤즈의 그 정의론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잘게 피스밀 방법의 논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추천하기 좀 어렵고 페이지 수도 너무 많습니다. 뭐 700 몇십 페이지 되죠.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어서 저는 그 책을 추천할 때 이렇게 추천합니다.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마음이 산만하고 이럴 때는 침대머리맡에서 존 롤즈의 정의론을 보면 아마 한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아주 쏟아지는 졸음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 책이 좀 지겹습니다. 근데 그 책을 비판한 로버트 노직의 책은 더 지겹다기보다는 아예 제대로 잘 읽어지질 않아요.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자체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로버트 노직 같은 사람은 이제 아주 자유주의의 전형적인 거고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는 국가주의 공동체주의죠. 그래서 그 좌익인데 제가 마이클 샌델 좌편향이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샌델이 왜 좌편향이라고? 좌편향이야 그게. 그래서 하버드만 하더라도 좌우가 균형을 맞춰서 인문학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좌편향에 빠져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인문학이라는 게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클 샌델 책을 국내에서 이제 처음에 돌풍을 일으킬 때의 정의란 무엇인가, 돌풍을 일으킬 때, 그때 서울대학이었던가요? 어느 대학의 무슨 교수가 동아일보에 쓰면서 미국에서 보수적인 어떤 도덕 철학주의자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참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인문학계라는 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좌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무슨 공산혁명주의자 아니면 다 보수주의자로 보이는 모양이죠. 보수가 뭔지 잘 모르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뭐 새누리당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지는 보수다고 그러는데 엄격한 의미로 보면은 오히려 좌편향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가 또 자연법 얘기를 하길래 자연법이야말로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의 기본 정신이 자연법인데 참 정말로 우리나라 이 지식사회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드릴 책은 벤저민 프리드만의 경제성장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 여러분께 소개드릴까 하고 몇 번 망설였는데 사실 책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그 정규제 TV를 즐겨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부득이하게 좀 두꺼운 책을 소개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며칠 전에 제가 왜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도시의 승리라는 책도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번역을 하려면 물론 책 자체를 놓고 보면 책 자체는 뭐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원래 벤자민 프리드만의 경제성장의 미래, 또 뭐 도시의 승리 Triumph of the City, 또는 뭐 제레 다이아몬드의 The World Until Yesterday 이런 책들 다 두꺼운 책들이죠. 근데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 사람이 누가 보겠습니까? 또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뒤에 여기 혹시 구분이 되어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뒤에 논문 목록입니다. 풋노트가 참고 문헌이 이렇게는 많습니다. 참고 문헌이 몇 페이지냐고요? 680페이지에서부터 8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장인가요? 120장? 132장. 참고 문헌이 130장이나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이 책을 지금 일반 대중들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내놔요. 그래서 책값도 보시오. 38,000원.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책값 38,000원에 아무도 가르칠 사람도 없습니다. 680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참고 문헌만 130장인데요. 이 어디가 냈느냐? 제가 우리나라 소위 우파들이 이렇게 하니까 도서출판시장에서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북스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도 책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넣으면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이 책은 사실 제가 쭉 읽어보면 제가 볼 때는 한 200페이지 정도 내지 300페이지도 좀 많지 싶습니다. 해서 가볍게 줄여서 축약 딱 하고 뒤에 아주 자세한 부분이 있거든요. 빼버려도 되죠. 그래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앞부분에 축약시켜서 내도 번역을 해도 오히려 충분히 출판 운동으로서 메시지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경제성장의 미래 제목 보실까요? 경제성장의 미래로 놓으면 무슨 젊은 사람들이 볼 땐 미래학 책이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미래학 책이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이런 겁니다.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경제성장의 도덕적 결과들입니다. 경제성장의 도덕적 결과들. 말하자면 경제성장이 사회를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경제성장과 그 사회의 성숙도나 이런 거하고 관련 없다. 심지어 좌익들은 경제성장하며 할수록 빈부격차가 강화되고 양극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회는 점점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경제성장을 할수록 사회는 성숙되고 moral한 consequences, 도덕적 결과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요지가 바로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는 데는 제가 볼 때는 200페이지 내지 300페이지만 하면 충분하다. 물론 이 책은 굉장히 인문학적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 그리스 철학이 어떻고, 로마의 철학이 어떻고, 아주 이제 여러 가지 피스밀로 잘게 소위 인문학적인 풍부한 상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예를 들어서 책을 전문적으로 읽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 전문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이 책 전체를 번역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마도 학자들을 위해서라면 이 책을 번역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서 그 자체로 그러니까 한 200페이지 안내서 정도 내면 그걸 보고 추가적인 자료는 원서를 보면 되겠다 해서 원서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럼 일반 대중이 읽고 이것을 널리 퍼뜨려야 된다 그러면 200페이지 정도로 내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안 낸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렇게 밥통처럼 책을 만들면 누가 보겠냐. 책도 미국 책은 굉장히 가볍습니다만 한국 책은 또 무거워요. 두 손으로 들고 어디 전체로 해서 볼 수도 없고 자리에 누워서 볼 수도 없고 이런 따위로 책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내용은 너무나 좋은 책인데 그래서 혹시 정규제 TV에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출판 문화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책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연이 벤저민 프리드만이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 경제학과의 학과장을 지냈습니다. Day of Reckoning, The Consequences of American Economic Policy Under Reagan and After.
레이간 그 이후 그 미국 뭐 경제정책의 뭐 결과들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상도 타고, 이 옹기는 아주 뭐 전문 번역가입니다. 안진환이라는 분인데 괴짜 경제학, 뭐 너치, 뭐 이런 거를 내고 이코노믹 띵킹, 뭐 여러 가지 책을 번역한 아주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그 대학에 가서 여러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자, 보자.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은 너무 부정한다. 좌익들은 끊임없이 경제 성장이 빈부격차를 가져와서 기어이 자본주의는 망할 거다고 선전해야 되지만 자본주의는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인간성에 가장 맞게 설계되어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다른 제도처럼 그렇게 쉽게 폐기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거다. 인간 본성에 호소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끊임없이 이제 진화해가죠. 뭐 진화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갖는 여러 가지, 미국은 물질에 있어서는 세계 탑이죠. 근데 정신에 있어서도 세계 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소셜 인프라, 지적 인프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인프라,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다, 뭐 여성 해방이다, 노예 해방이다, 개인의 자유다, 인권이다, 신체의 자유다, 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권리다 하는 그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사회적 지적 인프라, 인간인 이후의 문명의 인프라는 대부분 미제입니다. 물론 영국의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유럽의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게 제도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가사회가 근대화된 국가사회 내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이죠. 그래서 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해방 단계에 이르러야 정신적으로도 해방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자, 우리나라 KTX를 타봐라. KTX를 타면 표도 없다. 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출력하는 것은 표가 아니고 그냥 기억을 돕기 위한 그런 메모지죠. 뭐 몇 시에 출발한다, 몇 호 좌석이다, 뭐 조그맣게. 그 메모지입니다. 표가 아니죠. 옛날엔 표를 이렇게 사과적으로 딱딱한 표를 이렇게 집표하는 기계가 있죠. 딱 이제 구멍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구멍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표를 타고 가면 들어갈 때 아무도 표검사를 하지 않죠. 누가 표를 보자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극장 같은 데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표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럼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 앉으면 되죠. 누가 뭐 앉아 있을 때도 표검사 하지 않죠. 뭐 여직원이 스튜어디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자리 PDP를 보죠. 이제 쭉 보다가 저 자리 비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앉아 있다. 근데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앉아 있구나. 창문 경치를 보러 앉아 있구나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 진짜 뭐 무임승차가 있다. 그럼 조용하게 가서 상냥한 미소로 혹시 자리를 잘못 앉으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잡히지도 않죠, 물론. 근데, 자, 그럼 표를 여행을 마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도착했다. 광주에 도착했다. 대구에 도착했다. 내린다. 나올 때도 표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 KTX 표를, 이건 누가 받지 않나? 안 받죠. 이걸 버려도 되나?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어 있죠. 자. 다음 국가 중 대한민국의 KTX와 같이 표가 없는 무검표는 당연하고, 검사하지 않으니까, 무검표는 당연하고, 아예 표가 없는 무표 시스템이 가능한 나라는 다음 중 어느 나라일까요? 1. 중국 2. 인도 3. 아르헨틴 4. 스웨덴 할까요? 또는 일본 어떻습니까? 스위스 어떻습니까? 인도 안 될 것 같아요. 중국도 춘절 이런 데 기차에 몰리는 손님들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동부는 될 것 같은데 서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멕시코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터키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부 유럽, 걱정이 약간 되는데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서부 유럽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KTX 같은 무표 시스템이야말로 신뢰의 시스템이죠. 정말 모랄한, 도덕적인, 매너 있는 정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KTX 시스템, 무표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사람도 과거에 지금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어디 내려간다 그러면 서울역 앞에 뭐 지금 중국의 춘절 풍경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었죠. 그러나 지금 한국인은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매너 있게 차를 타고 기차 타면 그래도 아직은 또 떠드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만 기차 타면 다 조용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매너가 있어지고 아주 행동이 그야말로 정중해지고 예의 발라지고 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나라를 줄을 쭉 세우고 불가능한 나라를 가능한 나라에서부터 안 될 것으로 정말 안 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수단이다 콩고다 이런 데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나라와 되는 나라를 줄을 세우면 그게 바로 GDP의 순서다. 그게 바로 경제성장의 도덕적 결과인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입니다. 벤자민 프리드만의 경제성장의 미래. 하버드 대학교 정치경제학과 교수입니다.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내용을 잠깐 볼까요? 1장 서문 경제성장의 사회적 결과. 1장 경제성장의 기원과 경제성장이란 진정 무슨 뜻인가? 경제성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소득의 증가와 개인의 사고방식 및 사회적 변화의 관계. 제2장 파트 2 미국의 민주주의. 호레이셔 엘저에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요.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시어도 루즈벨트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까지 대공황 대단히 전후 시대의 미국 파트 3 다른 시기의 다른 장소들 유럽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성장해 왔나 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소위 이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국이 소득이 쭉 높아져서 적어도 지금 5,000달러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8,000달러의 어떤 스레스홀드, 문지방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그건 아마도 중국이 소위 시장경제의 지금 폭발적인 기초적 원초적 생산 단계를 지나서 성숙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는데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어떤 버틀렉이 생긴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레볼루션이 동반하지 않으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든지 또는 모더나이제이션이 같이 가지 못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논리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관계라고 얘기할 때 경제성장이 어떻게 민주화를 만들어내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시민계급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고전적인 논변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유럽의 민주주의, 다른 시기의 다른 장소, 그게 미국에서 어떤 법칙으로 작용했나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4장 경제성장과 분배, 세계화와 환경의 관계. 성장과 환경, 흔히 사람들은 이걸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환경의 가치라는 것은 경제성장의 결과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로지 경제성장의 결과입니다. 또 환경을 보호하려면 경제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나무가 굉장히 많다. 그때 박정희 정부 시절에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다. Yes. 그러나 그게 다냐?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연 환경이 정말 좋아지게 된 대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낸 공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때는 학교 다니면 식목일 때마다 전부 가면 이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민둥산, 그야말로 민둥산 위에 이제 물을 막 지고 올라가고 이제 나무를 몇 그루씩 해가지고 가서 이제 사보론 땅을 파서 나무를 심고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근데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녹화가 되고 환경이 좋아진 것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 아니고 가스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장작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스를 쓸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산이 나무가 남아있는 거죠. 지금 북한 애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은 북한에 녹화 사업 한다고 이제 사진 찍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되지 않죠.
앞에서 심으면 뒤에서 뽑거나 뒤에서 자르죠. 왜?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요.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비로소 나무가 산에 살아남는 겁니다. 왜? 가스를 쓰면 되니까. 바로 그 얘기의 여러 가지 인문학적 측면 또는 환경적 측면 또는 어떤 도시 생활의 측면 이런 것들을 쭉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풀이하고 설명한, 특히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87년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87년도에서의 6월 항쟁기간 중에 서울의 주요 건물에 있는 월급쟁이들이, 저처럼 넥타이면 월급쟁이들이 대거 6월 항쟁에 가담을 했습니다. 왜? 그거 다 중산층들이거든요. 이 중산층들은 누가 만들어내냐?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이 중산층이 사회의 근간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레볼루션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물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유럽의 민주주의는 뭐냐?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세계화, 환경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책 자체는 큰 논문인데 논문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풋노트 이렇게 뒤에 참고문은 목록만 하더라도 130장 페이지나 되는 거대한 참고문은 목록을 가지게 된 큰 논문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챕터 1 성장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성장은 분명 우리의 큰 관심사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장에 이토록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여전히 빈곤이 만연한 많은 국가의 시민에게 그 대답은 즉각적이며 명백하다.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 건데요. 뭐 제가 옛날에 쭉 이제 표를 해놓으면서 이제 봤던 그런 책들입니다만은 이와 동시에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상충되는 말을 한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왜 우선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다른 가치들도 익히 알고 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가치를 물질적 웰빙보다 더 상위로 친다. 영양 상태와 문맹률, 기대 수명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일부 국가에조차 종종 우수한 성장을 달성하려는 목표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경제성장은 즉 명백한 절대다수 시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 대체로 더 많은 기회,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사회적 지위의 유동성, 공정성 및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촉진시킨다. 계몽주의 이래로 서구 사상은 이런 각각의 경향을 긍정적이며 명백히 도덕적인 것으로 여겼다. 해서 이제 그 계몽 시대에 뭐 칸트 얘기가 나오고 이제 쭉 도덕 철학의 계보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 해피니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해피니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 더 많은 기회,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다른 사람에 대한 사려, 배려, 여유, 오픈니스 이런 거죠. 사회적 기회의 유용성, 공정성,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민주적 룰에 대한 어떤 신뢰 또는 타인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 사회의 형성, 이제 이런 가치들이 경제 성장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벤자민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쭉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유럽의 경우를 쭉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 사회상은 어땠고 하는 것을 쭉 논증한 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마치 옛날에는 아주 천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만 인간은 개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좌익적 세계관입니다. 세계는 망해간다고 하는 좌익적 세계관이고 그래서 이 책 읽어보면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뭐 연간 몇 % 상승을 어느 기간 동안에 쭉 일어나고 뭐 그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상황이고 하는 이제 소득 분포가 어떻게 갔고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뭐 또는 그 당시 이제 사회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다고 하는 아주 복잡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재의 생활 수준이 또는 과학 지식이나 문화적 소양,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인식이 50년이나 100년 전의 보편적인 생활 수준을 크게 능가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에서는 큰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 상황을 비교하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그 과거는 그리 멀지 않다. 심지어 억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대개 행복을 느끼는 기간은 매우 짧으며 그 뒤 새로운 부와 그것이 가능하게 해준 라이프 스타일에 곧바로 익숙해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사회적 모랄 컨스퀀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경제에 관한 뭐 아주 복잡한 뭐 경제학자니까, 예를 들어서 맞벌이 가정은 어떨까, 투잡 쪽의 경우에 가구 소득이 어떻고, 그럴 경우에 가정은 대개 어떤 가정이 형성이 되고, 말하자면 경제 성장 단계에 따라서 가정이 남편이 아주 폭력적이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개명된 어떤 부부 관계가 되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써져 있습니다. 뭐 제가 표시를 옛날에 읽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개별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장기 침체로 인해 드나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든 결과 사회의 개방성과 관대함이 퇴색하고 종종 민주적 정치 제도가 취약해진 사례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전후 한동안 경제 기적을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만성적인 유럽 경제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다. 이런 변화가 난 사회적 정치적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나빠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유럽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다. 유럽 사회 거칠어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거칠어집니다. 맨에 있는 유럽 시민들, 뭐 이건 옛날 말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미국의 역사와 이런 다른 국가들의 역사 모두에서 경직성과 편협성을 드러낸 사건들이 훨씬 더 강렬했고 최근의 어떤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당시 생활 수준의 장기 침체나 퇴보도 더 극명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국민 대다수가 낙관적인 전망을 지닐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경제 확장기에는 더 많은 개방성과 관용,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가는 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트 1 경제성장의 기본과 진정한 미래, 파트 2 미국의 민주주의, 파트 3 다른 시기의 다른 장소 유럽의 민주주의, 파트 4 경제성장과 분배, 세계화 및 환경의 관계, 파트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약. 물론 이와 이제 유사한 책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 이제 매트 리들리의 이성적 낙관주의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예? 아, 누가 빌려갔어요? 우리 다른 어원이 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은 사실 제가 좀 짜증나는 것은 제가 참 책을 권해드리기가 죄송스러운 게 책값이 38,000원이나 되고 너무 부피가 무거워서 800페이지짜리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으라고 하기에는 좀 죄송해서 제가 짜증이 나서 아까 처음에 한 절반 정도만 돼도 된다. 한 200페이지 정도, 인문적 소양, 책 읽는 재미도 있으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한 300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책인데 너무 두꺼워졌다. 그래 책을 번역을 하거나 출판할 때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읽힐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머리 좀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보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점도 혹시 정규제 TV 시청자 중에 이 책을 출판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책의 목적에 맞는 부피와 내용으로 요약 정리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예크의 노예의 길 같은 경우에 축약판을 만들었거든요. 많이 읽히기 위해서. 축약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판 문화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턱 던져 놓으면 어린 학생들이 누가 보겠냐 이거죠, 이 책을. 그 생각이 좀 있게 앞으로 일을 하자는 얘기를 같이 좀